서울중앙대학병원 로비에 발걸음을 들여놓는 순간 내 가슴은 마치 얼음덩어리라도 삼킨 듯 차가워졌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곳의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는 여전히 내게 악몽 같은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저희 채널이지만 이런 참혹한 현실과 그 속에서 찾은 희망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정순, 올해 65입니다. 40년 전 나는 25의 꽃다운 새 신부였습니다. 남편 김철수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꾸려가던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크레인에 치여 중상을 입고 이곳 중앙대학병원으로 실려온 것입니다. 그날 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던 나에게 한 젊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남편이 어떻게 됐나요? 많이 다쳤나요? 내부 출혈이 심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술비가 500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실 수 있나요? 500만 원. 그때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갓 결혼한 우리 부부에게는 꿈도 꾸기 어려운 돈이었죠. 나는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먼저 수술해 주세요. 돈은 꼭 마련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 의사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돈부터 내시고 오세요.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친척과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그 큰 돈을 하루아침에 마련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수술받지 못한 채 3일 만에 차가운 주검이 되어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그 의사의 이름은 조성민이었습니다. 29의 인턴이었던 그는 내 남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우선이라며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무표정한 얼굴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남편을 잃은 나는 홀로 아들 민수를 키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아파와도 참았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는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겠다며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민수도 의대 본과 4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절망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몸의 이상 신호를 느꼈습니다. 숨이 자주 차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며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년 만에 다시 이 중앙대학병원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으로 변한 병원이었지만 여전히 내게는 악몽의 공간이었습니다. 순환기내과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간호사가 나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정순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앉아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그 차가운 눈빛과 오만한 표정은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문패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환기내과 과장 조성민. 그렇습니다. 40년 전 내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바로 그 의사였습니다. 그때 29이었던 인턴이 이제는 이 병원의 과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성민은 나를 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검사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조성민이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그것조차 가식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나는 수많은 환자 중 하나였을 뿐이겠죠. 하지만 나에게 그는 평생의 원수였습니다. 검사 결과상 관상동맥에 협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이 사람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부터 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 수술비는 얼마나 됩니까? 스텐트 삽입술이면 대략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환자분 부담은 그보다는 적겠지만 2천만 원. 예전의 500만 원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사람 앞에서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조성민은 차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입원하셔서 화요일에 수술하시죠. 아, 그런데 환자분 성함이 나칭네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한을 이제는 표출해야 할 때라고.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는 없다고. 의사 선생님.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조성민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김철수라는 환자 기억하세요? 조성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혹시 그때 건설 현장 사고로 온.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진료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성민은 창백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돈이 없으면 수술할 수 없다고 하셔서 제 남편은 3일 만에 죽었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조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의대생이 되었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에 혼자 남았어요. 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신혼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진만 보며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조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젊었고 미숙했습니다. 미숙했다고요? 나는 냉소를 띤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미숙함을 핑계로 댈 수 있나요? 선생님은 분명히 선택하셨습니다. 돈이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열리며 젊은 의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다음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조성민은 당황한 기색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아, 잠깐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젊은 의사가 나가고 난 후 조성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미 늦었습니다. 제 남편도 제 아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나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어요. 문을 열기 전에 나는 다시 한번 조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입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직접 수술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내 가슴 속에 맺혔던 한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중앙대학병원 입원 접수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통장에 넣고 온 이 순간이 40년 만의 복수극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정순 환자분, 입원 수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수속을 마쳤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었고 입원비 선납금도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이 모든 것이 새삼스럽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내 남편은 죽지 않았을 텐데요. 7층 순환기내과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40년 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굽히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수님. 저는 이 병동 수간호사 김미영입니다. 병실로 안내해준 수간호사는 40 중반의 자상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병원 생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수술 예정이시죠? 조성민 과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던데 정말 실력 있는 분이세요. 수간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라고요? 40년 전에는 돈밖에 모르던 냉혈한이었는데 말이죠. 수간호사님, 조성민 과장님이 이 병원에 오래 계셨나요? 아, 네. 벌써 30년도 넘으셨어요. 인턴 때부터 쭉 여기 계셨거든요. 이제는 이 병원의 터줏대감이시죠. 30년. 내가 궁금해하던 바로 그 정보였습니다. 그는 40년 전 그 사건 이후로도 계속 이 병원에서 승승장구해 온 것입니다. 병실에 짐을 푼 후 나는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40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돈을 구하러 이 병원 앞을 몇 번이고 뛰어다녔던 그 절망적인 기억들을요. 점심시간이 되자 병실로 여러 의료진이 찾아왔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검사와 설명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조성민 과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젊은 전공의 한 명이 와서 간단히 설명하고 갔습니다. 과장님은 어디 계시나요? 나는 담당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 과장님은 오늘 응급수술이 있으셔서 바쁘세요. 내일 수술 전에 뵙게 될 거예요. 응급수술. 또다시 누군가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겠죠. 과연 이번에는 돈부터 요구하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병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조성민 과장이 아니라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자신을 병원 원무과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정순 환자분이시죠? 저는 원무과장 정재훈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정재훈 과장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조성민 과장님께서 부탁하셔서 왔습니다. 환자분께서 혹시 수술비 때문에 걱정이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도움을 준다고요? 아니에요. 수술비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아시는 사이신가요? 과장님이 이상하게 많이 신경 쓰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40년 동안 원수지간으로 지내온 사이니까요. 그냥 오래전에 인연이 있었던 분이에요. 원무 과장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성민이 왜 갑자기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까요?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저녁 무렵 병동이 조용해질 즈음 드디어 조성민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불편한 것은 없으셨고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 안부를 묻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나의 차가운 대답에 조성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일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조성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조차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의사 생활을 하셨나요? 그 일 이후로 사실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후원 프로그램도 만들고 무료 진료도 자주 하고 있어요. 무료 진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남편의 죽음이 그를 더 나은 의사로 만든 걸까요? 그것으로 제 남편의 죽음이 용서가 되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서. 속죄요? 나는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선생님의 속죄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죽은 제 남편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선생님 자신의 양심을 위한 건가요? 조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진짜 속죄라면 4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매일 수술 잘해주세요. 그것만이 지금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조성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꼭 성공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수님.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나간 후 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증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 철수와 아들 민수가 나와 함께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내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간호사가 수술 전 처치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술 날이시네요. 많이 긴장되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후련합니다. 간호사는 내 대답을 듣고 의아해했지만 나는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40년 만에 마침내 내 원수의 손에 내 생명을 맡기게 되었다는 이 복잡한 심경을요. 수술실로 가는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수술대에서 죽는다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운명이 아닐까요? 남편과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생각이요. 조성민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40년 동안의 원한을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요. 수술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선 순간 조성민이 수술복을 입고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박정수님,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구나. 의식이 돌아온 것은 수술이 끝나고 3시간 후였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회복실 천장이 보였고 내 입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가슴 쪽에서는 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깨셨네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조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술복을 벗은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혹시 아픈 곳은 없으세요? 나는 마스크 너머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40년 동안 원수로 여겨온 사람의 손으로 내 생명이 구해진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수술 중에 조금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조성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혈관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40년 전이었다면 그는 위험하다며 수술을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까요? 회복실에서 하루를 보낸 후 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 속도도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조성민이 회진을 돌러왔습니다.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내 상태를 점검하는 그의 모습은 40년 전의 그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상처 상태도 좋고 심전도 수치도 정상이에요. 이대로 회복되면 일주일 후에는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나간 후 조성민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정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니 마음이 많이 차분해진 상태였습니다. 수술하면서 계속 생각났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을요. 조성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인턴이었던 저는 상급 의사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병원 규정을 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나요? 나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 아닌가요? 의사라면 그걸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변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 이후로 제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요? 먼저 병원 규정부터 바꿨습니다. 응급 환자의 경우 수술비 지불과 관계없이 먼저 치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그가 정말로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기금도 만들었습니다. 제 월급의 절반을 매달 그 기금에 기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을요?
속죄하려고요. 김철수 씨를. 당신의 남편분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조성민의 고백을 듣고 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를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그도 그날의 일로 고통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마음이 편하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어요. 특히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날 밤이 생각나서 그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김미영 수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네, 덕분에 잘 회복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박정수님, 수간호사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조성민 과장님과 개인적인 일이 있으시나요? 나는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에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요? 과장님이 이상해요. 평소와 달리 계속 당신을 걱정하시거든요. 수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수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과장님이 혼자 병동을 돌아다니시는 걸 봤어요. 당신 병실 앞에서 한참 서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조성민이 나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이유가 단순히 의사로서의 책임감 때문일까요? 수간호사님, 조성민 과장님은 평소에 어떤 분이세요? 좋은 분이죠. 환자들을 정말 잘 돌봐주세요. 특히 어려운 환자들한테는 더욱 그래요. 김미영 수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원망해온 그 사람이 실제로는 좋은 의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늦게 또다시 조성민이 찾아왔습니다. 회진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잠들지 않으셨다면요. 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들어오세요. 조성민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들어와 내 침대 옆에 섰습니다. 혹시 아픈 곳은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조성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정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4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에요. 특별한 환자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는 수첩을 펼쳐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김철수 환자 사망. 26세. 건설 현장 사고. 내부 출혈로 인한 응급수술 필요했으나 수술비 문제로 수술 시행 불가. 환자 사망. 나는 의사가 맞는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 아닌가? 오늘 나는 의사가 아니었다. 단지 병원의 규정을 따르는 직원이었을 뿐이다. 김철수 씨에게 죄송하다. 부인에게도 죄송하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정말로 남편의 죽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일기는 40년 동안 계속 쓰신 건가요? 네. 그날 이후로 매일 쓰고 있어요. 제가 치료한 모든 환자들의 이름과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성민은 다른 페이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환자들의 이름과 상태, 그리고 그에 대한 그의 소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건가요? 제가 정말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제가 김철수 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네. 제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의사들을 모두 원망했어요. 특히 선생님을요. 조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의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말렸어요. 의사는 돈만 밝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드님이 의대에 가셨군요. 네.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고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의대 본과 4년 때요. 조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하늘이 우리 가족을 벌 주는 거라고. 선생님을 너무 원망해서 벌을 받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이제 알겠어요. 나는 조성민의 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의 죽음이 선생님을 바꿔놓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요. 조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미영 수간호사가 아침 회진 시간에 급히 내 병실로 뛰어온 것입니다. 박정수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수간호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본 후 내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조성민 과장님이 의무기록실에서 밤새 무언가를 찾고 계셨다고 해요. 의무기록실에서요? 네. 경비원 말로는 새벽 3시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과장님 얼굴을 보니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성민이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내 남편과 관련된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조성민이 나타났습니다. 수간호사의 말대로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트 외에 두꺼운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조성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파일을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정수님, 제가 어젯밤에 찾아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40년 전 김철수님의 의료 기록을 다시 찾아봤어요.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록을 왜 다시 찾아본 것일까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성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열어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병원장이 작성한 지시서입니다. 나는 그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조성민이 깊은 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김철수 환자의 경우 수술비 지불 확인 후 수술 시행할 것. 인턴 조성민에게 엄격히 지시함. 병원 경영진의 방침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 선생님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그저 지시를 따른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성민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환자 사후 부검 결과 수술을 했어도 생존 확률은 30%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내부 장기 손상이 심각했음. 나는 그 글을 읽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설령 수술을 했다고 해도 남편분을 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온 모든 감정들이 뒤엉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어떻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조성민의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뭘 위해 살아온 건가요? 박정수님, 제가 선생님을 원망하고 모든 의사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하늘까지 원망하며 살아왔는다. 정작 제 남편은 어떻게 해도 구할 수 없었다는 말인가요? 조성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나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조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젯밤에 처음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몰랐어요.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도 잘못된 죄책감에 시달려온 거네요. 조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생명을 포기했어요. 희박하다고 해도 30%의 가능성은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의 확률. 낮다면 낮은 확률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왜 지금까지 이런 기록들을 찾아보지 않으셨나요? 조성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두려웠어요. 더 나쁜 진실을 발견할까 봐요. 그리고요? 제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일종의 속죄라고 생각했었어요. 편해지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통받는 것 자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오후 나는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아직 이르다고 했지만 나는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조성민이 직접 휠체어를 밀어주며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여기 벤치에서 잠시 쉬어가요. 조성민이 벤치 앞에서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벤치로 옮겨 앉았고 그도 내 옆에 앉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요? 제 남편의 죽음이 선생님을 더 좋은 의사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은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때 정말 냉혹했어요. 하지만 병원 지시를 따른 것뿐이잖아요. 29의 인턴이 병원장의 지시를 거역할 수 있었을까요? 조성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네. 제가 40년 동안 선생님을 원망한 것 후회하지 않아요. 조성민이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그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저를 살아가게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시면 힘드셨을 텐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힘듦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깨달았어요. 제 원망이 선생님을 더 좋은 의사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이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더 나은 의사가 되려고 노력한 것,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 남편의 죽음이 만들어낸 결과 아닐까요? 조성민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제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때 갑자기 한 젊은 의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다. 아, 김 선생. 무슨 일이야? 어제 말씀하신 자료 말이에요. 1985년도 병원 운영 방침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젊은 의사는 파일을 조성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 병원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술비를 먼저 받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젊은 의사가 가고 난 후 조성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만약 그때 선생님이 병원 방침을 어기고 수술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성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파면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도 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구할 수도 없었겠네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운명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병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 다르게 행동하시겠어요? 조성민은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때의 제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지. 솔직한 대답이네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선생님을 만들었으니까요.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이제는 다른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은 더 이상 파괴적인 감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설적인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원을 이틀 앞둔 금요일 저녁, 평온했던 병동에 갑작스러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중환자가 올라온다는 방송이 흘러나왔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지나가던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는데 상태가 심각하다고 해요. 조성민 과장님이 직접 수술하실 예정이래요. 교통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도 건설 현장 사고로 이곳에 왔었죠. 밤이 깊어가도록 수술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거닐다가 수술실 앞에서 우는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내가 4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범벅이었습니다. 혹시 수술받는 분이 가족인가요? 네. 제 남편이에요.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또다시 젊은 부부. 또다시 일터에서의 사고.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서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부 출혈이 심해서 수술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그런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온대요. 그녀가 털어놓은 상황은 40년 전 내 상황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젊은 부부,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술비. 수술비가 얼마나 나온다고 하던가요? 3천만 원이라고. 저희는 신혼이라 그런 돈이 없어요. 3천만 원. 40년 전의 500만 원보다도 더 큰 부담일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수술은 해주겠다고 하던가요? 네. 다행히 먼저 수술하고 나중에 수술비를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40년 전과 달랐습니다. 조성민이 만든 새로운 병원 방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먼저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수술비가 너무 걱정되어서요. 젊은 여성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요즘은 의료보험도 있고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걱정을 완전히 덜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수천만 원은 여전히 큰 돈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수술실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곧이어 조성민이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과 함께 안도감이 떠 있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젊은 여성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조성민은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그때 조성민이 복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정수님,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잠이 안 와서 나와 있었어요. 수술 고생 많으셨어요. 조성민은 잠시 나와 젊은 여성을 번갈아 보더니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네, 잠깐 이야기했어요. 젊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어머님이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조성민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40년 전 상황과의 유사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수술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병원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세요. 의료급여나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죠?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성민의 대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은 여성이 중환자실로 남편을 보러 간 후 나와 조성민은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에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됐어요. 그 젊은 부부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성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40년 전 생각이 났어요. 박정수님과 김철수님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조성민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임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수술비 문제요. 만약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런 일을 자주 하세요? 가끔요. 정말 어려운 환자들한테는요. 그럼 선생님이 손해보시는 거 아닌가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성민은 말을 멈추더니 다시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제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는 변했습니다. 40년 전의
그 냉혹한 인턴은 온데간데없고 진정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런 일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조성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김철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몇 명이나? 정확히 세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 100명은 넘을 거예요. 100명.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이 정말로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100명의 환자들은 모두 살았나요? 대부분은. 하지만 모두는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 남편이 살았다면 그 1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병실로 돌아온 나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만난 젊은 부부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조성민에 대한 내 감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젊은 여성이 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어제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분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의식도 돌아왔고요. 다행이네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혹시 어머님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어제 저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마치 다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그녀의 예리한 직감에 놀랐습니다. 네, 40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젊은 여성에게 내 아픈 과거를 얘기해야 할까요? 제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한 걸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라요. 이 병원도 달라졌고 의사들도 달라졌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가 간 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한 말이 정말 맞을까요? 이 병원이, 그리고 조성민이 정말 달라진 것일까요? 점심시간에 조성민이 회진을 왔습니다.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였지만 회진이 끝나고 그들이 나간 후에도 그는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퇴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정수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조성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이 병원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인가요? 어제 그 젊은 부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나는 그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어제 보셨잖아요. 박정수님의 위로가 그 젊은 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요. 정말로 그랬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위로는 남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조성민이 나간 후 나는 오랫동안 그의 제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40년 동안 원수로 여겨온 곳에서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저녁이 되어 그 젊은 여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수술비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말요? 어떻게?
병원에서 특별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조성민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역시 조성민이었습니다. 그가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정말 꿈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녀의 환한 웃음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성민이 40년 동안 해온 일이라는 것을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어제 위로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녀가 간 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조성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요. 4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망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퇴원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원장이 직접 내 병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박정수님이시죠? 저는 이 병원의 원장 이정호입니다. 60 중반의 온화해 보이는 원장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왜 저한테까지? 조성민 과장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직접 왔습니다. 원장은 내 침대 옆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을요? 네.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 환자. 가족들은 의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박정수님께서 그 프로그램의 리더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저는 의학 지식도 없고 상담 경험도 없는데요. 의학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경험입니다. 원장은 따뜻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박정수님처럼 힘든 시간을 견뎌내신 분의 이야기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어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 동안 원망해온 이 병원에서 이런 제안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당황스러우시죠?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원장이 가고 난 후 조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네. 그런데 이게 선생님 아이디어인가요? 조성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맞아요. 하지만 원장님도 예전부터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오후 나는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기 전에 한 곳에 들러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병원 지하의 영안실이었습니다. 40년 전 내 남편이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그곳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길을 잃어 헤매다가 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영안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괜찮아요. 영안실 안은 예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분위기는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한쪽 구석에서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5의 내가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던 그 순간을요. 철수야, 나왔어.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40년 동안 너 때문에 의사를 미워하며 살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의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의사가 너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았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대. 너도 기뻐할 거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수님?
돌아보니 조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40년 전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에요. 조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시려고.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보내주려고요. 나는 조성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이곳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제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박정수님, 선생님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그 죄책감을 품고 더 나은 의사가 되었으니까요. 조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저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의사가 되어 주세요. 돈이 없어도 차별받지 않는 병원을 만들어 주세요. 약속드립니다. 조성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안실을 나와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병원 프로그램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조성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김철수 희망센터라고 지어주세요. 조성민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김철수 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신혼 때의 해맑은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철수야, 이제 정말 보내줄게.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맙냐고? 내가 죽어서 그 의사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말이야. 나는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이튿날 아침 나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성민 과장님 계신가요? 박정순입니다. 아, 박정순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뭘요? 김철수 희망센터 말이에요. 조성민의 목소리에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제 밤에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 후 나는 다시 중앙대학병원에 발걸음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였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철수 희망센터 개소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병원 직원들과 몇몇 환자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조성민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김철수 희망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의 이름은 40년 전 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김철수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철수님의 죽음은 저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요. 조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센터를 이끌어갈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수님의 부인이셨던 박정수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순입니다.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저는 이 병원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이곳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나는 조성민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 죽음이 이 병원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따뜻함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김철수 희망센터는 단순히 상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개소식이 끝나고 나서 조성민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줄은.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네, 정말 시작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첫 번째 상담자가 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여성이 간 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진짜 복수였구나. 원망과 증오로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저녁 무렵 조성민이 희망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첫날은 어떠셨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앞으로도 힘들 텐데 괜찮으실까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으니까요. 조성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수 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철수야, 오늘부터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도와보자. 사진 속의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희망센터가 문을 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두 명 정도의 상담자가 오던 것이 이제는 예약이 밀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센터에 도착한 나는 하루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개별 상담 3건, 오후에는 가족 그룹 상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18살 아들을 백혈병으로 잃은 50대 어머니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상담을 받고 계시는 분이었죠. 박 선생님,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희 씨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 생각을 할 때 슬프기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아들이 저에게 준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녀의 변화에 기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말이죠. 아들분도 어머님이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네. 선생님은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버텨내셨어요? 40년이라니 상상도 안 가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사실 버틴 게 아니라 끌려다닌 거였어요. 분노와 원망에 끌려서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처럼 밝게 사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 분노와 원망을 다른 방향으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에너지를 누군가를 사랑하는 에너지로 바꾼 거죠. 김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곱씹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20대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요즘 아들이 자꾸 죽고 싶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기철 씨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아버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그러지 말라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죠.
아드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짜증날 것 같긴 해요. 나는 그에게 다른 접근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한번 아드님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많이 힘들구나. 아빠도 내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더 절망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예요.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는다고 느끼면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박기철 씨는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그룹 상담에는 5가족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각각 다른 상황이었지만 소중한 사람을 잃었거나 위기에 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각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나누어 보시죠. 내가 말을 꺼내자 한 분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웃었어요. 암으로 남편을 잃은 이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큰딸이 웃긴 이야기를 해줘서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남편도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제 처음으로 재활치료를 받겠다고 했어요. 박기철 씨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아들의 마음을 인정해 주었더니 며칠 후 스스로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룹 상담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센터에 남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가셨네요? 네, 오늘 상담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조성민은 내 옆 의자에 앉으며 관심을 표했습니다. 힘들기보다는 보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신기해요. 박정수 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저도요? 네.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차갑던 분이 지금도 차갑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따뜻하잖아요.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박정수님,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다음 달부터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강요? 제가 무슨 특강을요? 환자와 가족의 마음에 대한 강의요. 의학 지식만으로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없거든요. 나는 그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저는 강의 경험도 없고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정수님의 이야기 자체가 교육이거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조성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의대생들에게 특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강의 날 강의실에는 본과 3년 학생들 5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환자들은 단순히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과 가족,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도 그랬습니다. 26의 나이에 막 시작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있었고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고 당일의 상황, 병원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 후의 긴 세월들을요. 저는 40년 동안 의사들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때 그 젊은 의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 의사를 완전히 용서하신 건가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말보다는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제 마음도 편해졌고요. 다른 학생이 또 질문했습니다. 의사가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환자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이요. 의학 지식은 나중에라도 배울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은 어려서부터 길러져야 해요. 강의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환자의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다짐을 들으며 나는 뿌듯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미래의 의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철수야, 오늘 의대생들에게 강의를 했어. 내 이야기도 해줬고 그 학생들이 모두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더라. 내 죽음이 정말 많은 걸 바꾸고 있어. 사진 속의 남편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센터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조성민과 함께 온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박정수님,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우리 병원 신임 원장이신 김상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호입니다. 새로운 원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특별한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엇인가요? 김상호 원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정수님의 활동이 언론에 알려져서 다른 병원들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건 좋은 일 아닌가요? 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박정수님께서 그 병원들의 프로그램을 지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른 병원들을요? 김철수 희망센터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싶어요. 박정수님이 총괄 책임자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병원에 희망센터를 만든다는 것, 그것은 내가 꿈꿔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철수야,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남편의 사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사진이 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정했습니다. 조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제 제안하신 일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정말 해주시겠어요? 네. 제 남편의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니까 끝까지 해보겠어요. 조성민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품었던 원망과 분노를 이제는 전국에 희망을 퍼뜨리는 에너지로 바꾸는 놀라운 여정이 말이죠. 1년 후 서울역 KTX 대합실에서 나는 부산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산대학병원의 20번째 김철수 희망센터가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각지를 다니며 희망센터를 설립하는 일은 고되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각 도시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열차에 몸을 맡기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40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나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산대학병원에 도착하니 조성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김철수 희망센터 전국 네트워크의 의학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시느라.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개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정순 선생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대구 희망센터에서 만났던 강미경 씨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딸을 잃었던 분이었죠. 미경 씨,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저도 이제 대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축하드리러 왔어요. 그녀의 밝은 표정을 보며 나는 뿌듯했습니다.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을 하고 있다니요. 개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대학병원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나에게 축사를 부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 희망센터를 이끌고 있는 박정순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1년 전 첫 강의 때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 20번째 희망센터가 문을 엽니다. 처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저는 40년 동안 이 일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지만 사랑은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철수 희망센터는 단순히 상담기관이 아닙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축사를 마치고 테이프 커팅을 할 때 조성민이 내 옆에 섰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위를 들고 리본을 자르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겠네요. 조성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개소식이 끝나고 첫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할머니와 그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무서우시죠? 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죽을까봐 무서워요. 무서운 게 당연해요. 저도 처음 큰 병에 걸렸을 때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나요? 할머니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의료진과 함께,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할머니의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요. 그런 행복한 기억들이 할머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상담이 끝나고 할머니 가족이 돌아갈 때 큰아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어머니도 용기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부산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조성민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우리 둘 다요. 조성민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박정수님, 솔직히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뭐가요? 박정수님이 저에게 복수를 하실까 봐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복수는 했어요. 네. 조성민이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복수했어요. 선생님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복수를요. 아, 그리고 제 남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복수도 했고요. 조성민은 한참 바다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김철수 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며칠 후 서울로 돌아온 나는 중앙대학병원의 첫 번째 희망센터를 찾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규모도 커지고 상담사도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미영 수간호사가 환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기억하세요?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오셨던 젊은 부부 말이에요. 아, 네.
기억해요. 그분들이 오늘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고맙다고 인사드리러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젊은 아내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네, 3개월 됐어요. 이름도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희망이라고요? 네. 어머님과 조성민 과장님 덕분에 다시 희망을 갖게 됐거든요. 아기 희망이를 안아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가 만들어낸 희망의 결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조성민이 희망센터로 찾아왔습니다. 박정수님, 특별한 제안이 하나 더 있어요. 또 무슨 제안이세요? 내년에 의학회에서 김철수 희망센터에 대한 발표를 해달라고 하네요. 의학회에서요? 네. 전국의 의사들 앞에서 발표하시는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의학회라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서도 될까요? 물론이죠. 박정수님보다 더 적합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철수야, 내년에는 의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됐어. 내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지다니 너도 놀랄 거야.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도 슬픔보다는 자랑스러움이 먼저 든다는 것을요. 고마워, 철수야.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희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몇 명의 상담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실, 제가 간호사인데요. 간호사시라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실수를 해서 환자가 위험에 처할 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상태인가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자책하고 있어서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40년 전 젊은 조성민을 떠올렸습니다. 정미란 씨, 실수를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계시는군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책감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정미란 씨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죄책감을 더 나은 간호사가 되는 힘으로 바꾸세요. 어떻게요?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환자를 돌보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책감이 더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정미란 씨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그녀가 돌아간 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성민이 내게 해준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오후에 조성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상담은 어떠셨어요? 간호사 한 분이 오셨는데 과거의 선생님 같더라고요. 저요? 네. 실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성민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죄책감을 더 나은 의료인이 되는 힘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좋은 조언이네요. 선생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정수님, 이제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신 건가요? 조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저는 선생님을 이해해요. 그리고 고마워해요. 고맙다고요? 네.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조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거실에 앉아 지난 인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조성민을 다시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내일이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41년째 맞는 기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슬픔보다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짧았던 삶과 죽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묘지는 봄꽃들로 가득했습니다. 철수야 왔어. 묘비 앞에 앉아 꽃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 마지막이라고 해서 더 이상 오지 않겠다는 게 아니야.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만든 기적이야. 내가 죽어서 만들어진 기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사랑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적이야. 묘소를 떠날 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갈 때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희망센터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희망센터에서 온 상담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인사말을 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년 전 첫 번째 희망센터를 열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국에 30개의 희망센터가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더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 조성민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그래도 시작은 박정수님이 해주셨잖아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시작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시작은 제 남편이 했어요. 김철수님이요? 네. 그분이 사랑으로 저를 만났고 그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조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철수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40년 동안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너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며 살 거야. 사진 속의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내 사랑아. 나를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줘서. 그리고 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살아있는 남편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희망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내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길을 걸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였다는 것을. 미움으로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0년의 원망을 희망으로 바꾼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픔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이, 복수보다는 용서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